현장 연결은 이제 마지막으로 뭘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네 분께 논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씩이고요. 다양한 교원단체에서 오셨는데 다양한 측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실천교사 모임에서 오신 이하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온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이지만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농어촌학교 6학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담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고요. 그 농어촌학교는 지금 어느 곳보다도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늘 통폐합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점점 이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 간극이 커진다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호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 갈등을 놓고 심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제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상이 점점 간극이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신호는 가장 먼저 언어에서 드러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동안 쓰이지 않다가 부활한 낱말이 하나 있죠. 그 꼰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 더 많이 유명해져서 BBC 영국 언론에서도 소개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BBC에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풀이를 달아놓자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런 꼰대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다. 남일이 아니다. 이런 전 세계 여러 나라 네티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꼰대에 해당하는 그 비슷한 말이 이제 영미권에서는 부머라고 하거든요. 베이비붐 세대를 이제 좀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 부머라고 하는데요. 이 부머 세대에 대해서 2019년을 달군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부머라는 말인데요. 2019년에 뉴질랜드 의회에서 이제 젊은 녹색당 소속의 의원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연설 도중에 나이 드신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동료 의원들이 조롱이 섞인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젊은 의원이 야유를 끊으면서 한 얘기가 오케이 부머였습니다. 우리말로 좀 거칠게 옮기자면 네 꼰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굉장히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 반응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의 공감을 받아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일견 보면 그 무례하기까지 한 이런 표현에 왜 열광을 했을까요? 이 세대, 물론 이제 세대라는 단일한 요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빈부격차나 학력 같은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만 이 밀레니얼 세대는 그 권력에 비해서 정말 많은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생산연령 인구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난, 저임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윗세대를 또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세대가 어떤 사회나 기업, 공동체를 부주의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들이 떠맡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세대 갈등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환경 문제인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환경 오염을 방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이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당신들이 방만하게 경영한 그 국가나 어떤 우리 공동체의 그 책임을 우리 젊은 세대가 떠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작용으로 윗세대가 이제
어떤 굉장히 고상한 말씀을 하시면 그 냉소하는 반응이 오케이 부머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네, 그 제 권력에 대해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하는 권력을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오케이 부머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재난 상황에서는 처음으로 그 구도가 역전이 되었다고 이 세대들은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그렇게 치명적으로 목숨까지 잃는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방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지를 얻고요. 그런데 그 피해는 윗세대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에 도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냉소에서 좀 더 도취가 되어서 오케이 부머라는 표현을 썼던 이 사람들 중에 도취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컬어서 부머 리무버라는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직역을 하자면,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이 베이비붐 세대를 제거하는 기계, 뭐 이런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혐오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인 갈등을 적절하게 중재하는 공공의 학습된 경험이 없고 그런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에서 이 냉소가 점점 베이비붐 세대로 없어져야 할 사람, 죽어야 할 사람 이런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그 갈등 상황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요즘에는 이제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표현들처럼 냉소하고 풍자하는 언어가 쓰이고 있지만 만약에 재난 상황이 된다면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할 소지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앞으로도 세계적인 이 감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몇 번이고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부머 리무버 이런 표현을 붙이면서 조소하면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들도 역시 바이러스를 피해서 집이나 병원에서만 생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대 갈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교육적인 고민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음 감염병의 별명이 밀레니얼 리무버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점점 커질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방법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점차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노년에 대한 부양비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 14.9%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14.9%에서 2040년에 33.9%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부양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세대 간 혐오에 대한 그 유인이 점차 커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상당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그 국가 수준의 이 문제 상황을 개인에게 직접 심으려는 이렇게 직접 국가 수준의 문제의식을 직접 반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출산이 문제야. 사회를 부양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부양비를 낮추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가임기 이런 임신 지도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 폭력적인 요구들이 많죠. 이렇게 국가적인 요구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육 내용 그리고 이런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억지로 넣은 세대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키우겠죠. 앞으로 우리는 그 교육과정에서 통치작용, 권력 중심 이런 국가라는 어떤 집단이 아닌 인간의 서사와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세대 간 서로 이해하기 위한 이런 교육은요, 그 학령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좀 여러 세대가 함께 동시에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세대에게만 일방적으로 이해와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면 그 수업은 정말 대단히 폭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여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여유 시간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할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여지도 있어야 합니다. 학교 요즘 돌봄 기능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교사들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대에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인데 아이는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이는 학교까지 늦게 맡기고 부모는 마음 놓고 야근하세요.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 늦게까지 맡기고 부모는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든다면 결국 학교 교육 과정으로 이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하는 그런 여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교육을 위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마을의 어른들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또 지자체를 통해서도 이 세대 간의 공감을 위한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더 많은 교육 인프라가 지금보다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 마치고 하교한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가장 현재로서 실천 가능한 방법이 방과후 학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지자체로 이관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는 더 질 높은 수준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요. 지자체에서는 학생과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빠르게 많이 드렸네요. 우리 지금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 학교가 정말 교육의 주체인가 하는 생각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 이런 교육적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지형에 놓여 있는가 생각해 봤던데 정말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육부가 어떤 언질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하고 또 교육청도 일방적으로 우리 공문 발송했어 우리 책임 끝 너희들이 지키세요 지키지 못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하느라 모든 학교의 이제 교무 연구 담당 선생님들은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학생들 교육이 아닌 행정에 더 많은 시간을 붙들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촉박한 시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간신히 지침을 마련하고 이제 시행할 준비를 마치면 또 매뉴얼이 바뀌고 또 이걸 지키지 못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 이런 윽박지름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교사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막 학급별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인터뷰까지 모두 교사의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고 이런 학교 안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참 단결을 해서 이런 문제에 한 목소리로 좀 어느 정도 공동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그 교육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어떤 게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진되지 않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네 분 논찬 이어질 때 편하실 때 계속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마무리 발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찬입니다. 두 번째 논찬은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에서 오신 오산 다운 초등학교의 이충일 선생님입니다. 저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예.
경기사학교 네트워크의 이충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를 온다고 하니까 우리 옆반 선생님이 내일 온라인 수업은 다 마쳤냐고 이제 돌아가서 하겠다고 지금도 시간을 계속 보면서 도착은 몇 시쯤일 거고 내가 온라인 수업을 몇 시까지는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메르스 사스 지금 코로나19까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런 그 유행성 전염병이 벌써 3차례 닥치고 있고 메르스 때 그 정부가 했었던 대응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이런 지침이 있었잖아요. 낙타 고기 먹지 말라 그러고 낙타 생유 뭐 먹지 말라 그러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낙타는 한 공범 정도였고 주범은 박쥐였다는 그 낙타도 좀 그때는 억울했을 만하죠. 그랬던 그 국가의 어떤 재난이나 이런 방역 시스템들이 그 사이에 굉장히 세계적인 상찬을 받을 만큼 발전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은 그 정도의 발전을 겪어왔나라고 하는 아픈 질문과 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이제 그 경제적인 불평등이 더 강화되는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교육의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사실 온라인이라고 하면 오프라인보다 덜 차별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지금 온라인의 수업 공간에 드론을 높이 띄워서 보면 여기조차도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회가 확장되고, 또 비용들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의 그 교육들이 가능한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또 좋은 측면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먼저 급작스럽게 호출된 온라인 교육의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그냥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가정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수업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고스란히 수업으로 연결이 되는, 수업의 불평등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를테면 어떤 기자재를 가지고 내가 수업에 참여하느냐, 학생들이 그것부터가 이제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원격 강의나 지금 이제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2시간 이상 관람하고 나시면 정말 그 피로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매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보호자,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부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호자의 부재가 단순히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문화이냐, 조선가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취약한 지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그런 약한 고리들의 가장 그 교집합에 있었을 장애 학생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지죠.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에서 교육적 과제들이 뭐 수두하게 많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삿발을 걸어야 되는 지점이 어디고, 그리고 함께 씨름해 나가야 될 지점이 어딘가라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상황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어야만 우리가 교육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줌을 그러면 확 끌어당겨서 이제 온라인 수업 안의 현장으로 좀 들어와 보면요, 온라인 수업 안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온라인 수업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많이 느끼셨을 텐데,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세대는 디지털 세대니 포노사피언스니 뭐 이런 화려한 수사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얘네들과의 어떤 디지털적인 소통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웬걸? 정말 그 수사에 가려져 있던 컴맹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예, 컴퓨터 문맹아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회원 가입을 못하네? 로그인 하는데,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는 데까지 들어오는데 하세월이에요. 전화를 해서 거기 사람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 그거 눌러봐. 사람 모양이요? 야, 영상통화하지 안 되겠다. 그래. 제 거 영상통화 안 되는데요. 그래, 미안하다. 네. 정말, 자판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이 그 핸드폰의 자판들은 굉장히 빠른데, 제가 우리 반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어요. 컴퓨터 자판을 내가 능숙하게 칠 수 있다 라는 사람이 1명, 물론 이건 지역마다 어떤 차이들도 굉장히 크겠지만 1명 정도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컴퓨터 자판은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이, 이것도 또 개인 차이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컴퓨터를 활용하는 개인 역량의 차이가 공정한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확장되면서 가정 PC 보급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2018년도에 이제 발표됐던 중학생 미디어 문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 연구라는 것을 보면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나 컴퓨터 교육의 선택 정도에 따라서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굉장히 지금 시국에서 특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딩 교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다시 보니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아이들이 PC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부분,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내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또 이걸 잊어먹지 않고 어딘가 기록해 놓는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한 실용적인 것부터 해서 PC를 사용하는 아주 기본 역량들까지 좀 탄탄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건 조금 다른 결이기는 하겠지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BS의 쌍방향 수업이 그 채팅방이 열린 적이 있어요. 그 채팅방 안에서 오갔었던 욕설과 음담패설, 심지어는 그 강사의 외모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별로 이슈화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라고 하고 디지털 시민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디지털 시민에 대한 시민교육이 있었나? 라는 지점들을 이제 곱씹어보게 됩니다. 엠벙벙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상황에서 벌어진 코로나19가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온라인 상황의 어떤 방역 체제, 방역 시스템, 이러한 것들도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모대 평등은 온라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그러한 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교육은 공교육이 개척해 나가야 될 새로운 영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포커스를 이렇게 교육의 본질, 중앙 지점에 놓고 한번 줌을 놓고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기자재들이 하나둘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 디지털 능숙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교육과정도 개별화 교육과정에 대한 그 변신을 도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온라인 수업, 우리의 교육의 본질이 그런 지식과 이론을 전달하는 입시 교육에 매달려 있다라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은 오히려 학교의 종언을 앞당기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이번 고3들이 그 무리를 무릅쓰고 학교를 등교를 했잖아요. 등교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모의고사를 봤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오늘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6월 모의고사를 보겠죠. 이 아이들은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이 와중에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수업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수업을 스킵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럴까? 반면 유명 인터넷 강사들의 그 수강률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이 아이들은 학교 수업은 여러 창을 띄워놓고 매크로를 눌러버리는. 그럼 이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이 아이들의 도덕적인 자질을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까? 저는 이 아이들이 왜 매크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그 궁지로 몰았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진단에서 혹자들은 왜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가? 이것도 굉장히 단선적인 진단이죠. 그럼 공교육의 역할이 그런 단순한 지식과 이론을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수렴될 수 있을까? 교육의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과 같이 맞물려져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은 매크로라는 거죠. 굉장히 좀 아프게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이 된다면 결국은 아이들이 선택권을 발휘하는 쪽은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 거기에 디지털 기술자로 형성된 디지털 에듀멘트 시장에 우리 온라인 교육, 공교육의 장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일타 강사들도 머지않으면 AI 강사들에게 자리를 뺏기겠지만, 코로나19가 멱살 잡고 끌어당긴 미래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기와 속도, 경쟁과 순위가 지배하는 현재 입시 제도는 또 다른 부정 수강자들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부정 수강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온라인 수업의 한 국면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을 삼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사들이 정말 일평생 사용해보지도 않은 근육들을 몽땅 몰아서 써보는 경험들을 했죠. 네. 정말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오는 그런 팬데믹 속에서 그 쓰나미를 막아낸 힘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협업이나 동료회나 연대나 결국에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었고, 물론 학교마다 처해 있는 상황들이 좀 달랐겠지만 이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같이 함께 연대하는 문화들, 교사의 문화들이 현재 당면한 교사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플랫폼을 통해서 경험들을 자발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장들이 펼쳐졌고, 이런 힘든 상황들을 명랑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이 교사들의 열정만으로는 이제 영구적인 백신이 될 수 없다는 것,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교육적인 진단들을 보면, 그렇죠, 뭐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자 중심 교육과정, 이게 사실 언제 겁니까? 예. 사실 우리는 지금 담론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론이 부재해서도 아니고 그동안 아젠다가 설정돼서도 아니고, 우리는 뻔히 지금 답은 다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천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실천적으로 전환되는데 교사가 학교가 떠안지 못해서 그럴까? 그거를 진짜 역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시스템의 전환의 국면에서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들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논찬해 주시는 사이에 몇 분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디지털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한다는 말씀 해주셨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업과 연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피드백 주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계속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단체에서 오시니까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논찬인데요. 네, 논찬문을 굉장히 길게 주셨으나 10분 안에 잘 마무리해 주실 거라 믿으며 저희 김인혁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